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져요. 팥은 평소에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빵에도 들어가고 시루떡, 팥빙수, 팥죽, 붕어빵 등등 많은 음식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팥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팥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도 있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 팥빵들도 많이 들어있죠. 또 여름에는 팥빙수도 많이 드시고 겨울에는 팥죽도 드시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으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아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 선명해지고 팥을 더 부드럽게 해줘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의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는 먼저 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죠.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려 드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는데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도 예방할 수 있고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팥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죠.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해요.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인데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도 있고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해요. 사람과 똑같을 수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줘요.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고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한 영양소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고 또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죠. 그런데 파세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리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줘서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여섯 번째 파체 현상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 팥에 함유되어 있는 이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앞에서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수수가 나왔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이에요.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호박에는 비타민 B가 부족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팥처럼 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 과정이 약간 달라요.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거고,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일곱 번째 파체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오틴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해요.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돼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거죠.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드시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이의 효능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당근이에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오이 한 개에 함유가 되어 있는 비타민 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막아주는 성분이죠. 피로회복과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인데 이뿐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 주는 성분이에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엽록소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 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어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따로 드시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 드시면 되는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바나나예요.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고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이나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칼륨이에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데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릴 증상이 나타나죠. 심하면은 부정맥이나 저혈압까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시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인데 장아찌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간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이죠.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죠.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겠죠.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사과예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는 효과가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는데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도 하죠.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약 300g 정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땅콩버터예요. 이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 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땅콩버터의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죠.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셔야지 건강에 좋겠죠.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어요.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 오이팩을 하잖아요. 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먹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찬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도 생길 수가 있고,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배에는 이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도 함유가 되고 있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예요.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어요.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이뿐 아니라 우리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수록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는데,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도 있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줘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서 다이어트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이의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돼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비타민을 그냥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라는 궁금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약국 진을 대로 향하죠. 하지만 아무 비타민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위장, 신장 같은 장기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이란 이름을 같아도 몸에서 하는 일과 흡수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할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이유가 있죠. 첫째, 이 우리 몸속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지어주는 항산화제고, 둘째, 부족하면 피로나 감염,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 한 방울이죠. 배가 비어 있을 때 산성분이 강한 비타민 C를 한꺼번에 1000ml 이상 털어넣으면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아 쓰림이나 더부룩한,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지죠. 마치 소금물을 빈 컵에 붓는 거랑 같죠. 컵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 못해 온벽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꼭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고, 밥과 반찬이 쿠션이 돼서 자극을 흡수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두세 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음식 속 발암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주니 일거양득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아침 한꺼번에 1000ml 삼켜도 점심 무렵이면은 몸속 농도는 많이 줄어들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할 복용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 번에 2000ml씩 총 6000ml를 드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농도가 면역세포를 돕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방광과 대장을 지키는 일도 한꺼번에 담당하죠. 혹시 6g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신다면 자연계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나 염소 같은 포유류는 몸무게 1kg당 보통 70에서 250ml의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요. 몸무게 60kg 성인을 환산하면 최소 4000ml, 많게는 1만 ml 이상이에요. 우리는 합성을 못하니 음식과 보충제로 채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공식품 등등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 동물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넣으면 장이 놀라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500ml, 1000ml 천천히 늘리는 적응 기간도 꼭 필요해요. 형태도 생각해야죠. 가루형은 불필요한 부용제가 거의 없어서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겠죠. 다만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므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루를 넣고 바로 삼키기, 요령도 좋겠죠. 뮤컵에 미리 타두면 시간을 끄면 진한 녹차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정제는 외출 시에는 간편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 위가 약하신 분은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리포좀 형태는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이 높은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대장까지 도달해 장내 균을 바꿔 부가 효과가 줄어드는 또 단점이 있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예산, 외출 패턴 등등에 맞춰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중성 비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산성일 때보다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잊지 말고 위벽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의 핵심 무기를 반쯤 포기하는 셈이니 차라리 식사와 함께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타민 C는 가루가 신맛 때문에 거북하다면 꿀이나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즉석에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주장도 흔하죠. 실제로는 흡수된 양 가운데 일부가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속 활성산소를 중화해 방광벽을 지켜주기도 해요. 또 흡수되지 못한 잔여분은 대장을 통과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좋아주기도 하고, 배설이 아니라 통로치료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이 덕분에 꾸준히 드시는 분은 밤중에 소변 자주 보기, 대장 용종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는 경고에 걱정이 많죠. 사실 이 결석은 체질이나 수분 섭취나 칼슘 제제 등 복합 요인으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6g 이하 경구 복용만으로 신장을 무조건 망가뜨린 사례는 적어요. 다만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300mg 정도랑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유지하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입안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틈틈이 물을 한번 챙겨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놓칠 수가 없겠죠.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담즙, 세포막 재료로 쓰이도록 대사를 촉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약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러운 하향 효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낮추면 오히려 면역세포 재료가 부족해져서 암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니 혈액 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절대시하기보다는 항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향이 더 안전하겠죠. 뇌 건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약 20%나 써서 활성산소가 넘쳐요. 몸은 스스로 뇌에 비타민 C를 농축해 방어맥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보충이 필요하겠죠. 하루 3번 나눠 먹기만 잘해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임상이나 장기 관찰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퍼즐 풀기, 노래 배우기 같은 뇌 활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에 비타민 C 꺼내놓죠. 밥과 국을 두어 숟갈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비타민 C 약 1000ml에서 2000ml를 넣고 삼키죠. 점심은 외식이라면 휴대용 파우치에 정제를 준비했다 반찬이 몇 숟갈 들어간 시점에 같은 용량을 보관하죠. 저녁은 기과에서 식구들과 식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0ml에서 한 6000mg을 무리 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량이나 횟수를 조정해 보시고 자신의 위장 상태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속이 편안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면 500ml에서 1000ml 정도씩 줄여서 다시 적응하는 시기로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호작용도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특정 항암제, 철분제, 셀레늄과는 동시 복용 시 흡수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혈색소증처럼 몸에 철이 과다 축적되는 드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전문가랑 상담 후에 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비타민 C만 챙기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연이나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 면역이나 뇌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삼총사 역할을 하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약을 삼키면 위장 부담이 늘어나니 비타민 C를 식사 중간에 먼저 드시고 지용성인 비타민 D나 오메가3는 식사 끝 무렵이나 간식 때 드시고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에 따로 챙겨 드시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과일만 먹으면 천연 비타민 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요새 농산물들은 토양 고갈, 저장 유통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커서 과일만으로 1000ml 이상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딸기 한 마구니, 레몬 2-30개를 매일 드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천혈문 유래든 발효 합성이든 순도 95% 정도면 경구 보충제로도 충분해요. 석유에서 뽑는다는 헛소문은 무시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비타민C, 의약품 비타민C는 모두 인증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믿고 드셔도 돼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고, 둘째, 하루 총량은 3000에서 한 6000ml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올리고, 셋째, 가루형, 정제형, 리포조말량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고,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곁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지키고. 이 5가지만 생활화해도 암이나 치매, 실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한 번에 6000ml를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어제 땀 흘려 운동하고 오늘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죠. 매일매일 꾸준히 밥상위에 비타민C 물컵 하나를 놓아두세요. 가족끼리 오늘 비타민 먹었어? 서로 확인해주면 더 좋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입이 먼저 기억해주죠. 다음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이랑 적당한 운동, 충분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고 그 토대 위에 비타민 C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혈관을 보수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비타민 C 한 통을 올려두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은 더 길어질 거예요. 함께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이 이것저것 많은데 그 많은 검사를 정말 다 해야 될까요? 사실 의사들은 잘 받지 않는 검사도 있고 반면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도 있죠. 또한 건강검진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아요. 피만 봐도 어질어질한 공포,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까 하는 걱정, 혹시나 큰 병이 발견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기에 나는 특별히 불안한 데 없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까지 겹치면 검진 문자는 그대로 잊혀지기 필수죠. 저 역시 피검사 바늘도 싫고 예약도 뒤로 미뤄본 적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죠. 그런데 시간을 끄는 동안 몸속 어딘가에서 빠르게 다니는 열차 같은 병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상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종착역이라는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왜 망설여지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럼에도 꼭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검진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검진의 심리장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두려움. 혹시 암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공포죠. 막상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나 간병 문제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지죠. 둘째, 번거로움. 금식이나 내시경약, 출혈 위험 설명서까지 절차가 복잡하니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루죠. 셋째, 비용 부담. 무료라더니 선택검사 붙이니까 기본 50만 원이 훌쩍 넘네 라는 경험담이 또 겁을 주죠. 넷째,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 평소에 크게 한번 아픈 적도 없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도 도니 난 아직 청춘이야 라고 여기시는 분도 많아요. 다섯 번째, 검사 자체가 공포. 내시경 튜브, MRI 기계 소음, 조영제, 열감 등등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검진 회피 5대 이유예요. 이런 망설임이 늘 나만 그런가 하는 죄책감을 낳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감정이니 스스로 탓하지를 마세요. 대신 그래도 왜 검진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꼭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애매한 작은 불편이 생명을 위하는 큰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5가지 사례, 아니 한 가지 더 보태 6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각 병은 증상이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사소한 느낌으로도 시작되죠. 첫 번째는 췌장암이에요. 초기 보통 식후 더부룩함과 등 한복판을 찌르는 듯한 묵직함이 전부죠.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니 위가 좀 안 좋나 하고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기에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변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병까지 나타나면 이미 진행 단계일 확률도 크죠.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잘 안 보이니 조형 CT나 내시경 초음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진 미루기가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죠. 두 번째는 대장암. 초기엔 배가 살살 아프다 사라지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기에 피가 살짝 묻어나고, 어르신들은 치질이라 생각해 연고만 바르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좌측 대장에 생긴 용종이 커지면서 변 통로가 점점 좁아져 연필변이 되고 암으로 변하기 직전에는 미세 출혈이 반복된다고 해요. 분변 자멸 검사는 양성이어도 30%는 치질 개실 출혈이 나오니 내시경으로 직접 봐야지 확실히 잡아요. 세 번째는 심근경색, 전조인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뼈 뒤쪽이 5분쯤 뻐근하다가 또 쉬면 사라지고 소화하는 데서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부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영양제 병뚜껑 돌리듯 관상동맥 안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가슴 중앙 통증, 왼팔 턱 당김, 식은땀, 새벽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증상이 2주간 3번 이상 있었다면 관상동맥 CT나 운동부하 검사를 서두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말이 잠깐 꼬였다가 돌아온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툭 한번 떨어진다. 잠깐이니 그냥 넘어가지만 뇌혈관이 살짝 막혀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한쪽 눈앞이 번쩍거리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조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뇌 MRI로 혈관 풍선, 동맥류나 경동맥 협착이나 세밀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다섯 번째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배꼽이 통증이 콩콩 뛰는 느낌이 들고 허리를 굽힐 때 둔탁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동맥 직경이 5cm가 넘으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데 파열 시 사망률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초음파 한 번이면 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폐색전증. 긴 버스 여행 혹은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숨이 가쁘고 등 뒤가 콕콕 쑤신다고 느끼는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긴 쉽죠. 하지만 다리에 생긴 작은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맹수가 될 수가 있겠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 쉴 때마다 갈비뼈 안이 따끔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검진 단계에서는 저설량 PET-CT나 혈액-D 다이머 검사가 위험도를 확인해주죠. 6가지 이야기가 길었지만 핵심은 위, 허리, 가슴, 말, 언울, 배꼽, 호흡 다 흔한 불편들인데 뒤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 3일률, 사흘 이상 이어지면 기본 검사부터 다시 강조하게 되죠. 이제 실전 검진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수 7종 세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위 내시경 2년 1회, 속쓰림 가족력이 있으면 매년, 대장 내시경 5년 1회, 용정 가족력 혈변이 있으면 3년, 복부 초음파 12년에 1회, 갑상선 초음파 3년에 1회, 뇌 MRA 60대에 1회, 고혈압 흑형 가족력이 있으면 5년 뒤에 재검, 질식이나 유방 초음파, 난소 자궁 침일 유방 체크 23년에 1회, 여성분들에 해당되고요. 저설량 PET-CT 30년에 1회, 흡연력은 매년 아니면 2, 3년에 1회. 여기에 심전도, 혈압, 공복 혈당, 지질, 신장 간 수치는 국가검진 기본 혈액 소변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는 PET-CT, 조영제 없는 복부 CT, 전신 MRI 패키지, 각종 관절 MRI, 무증상 침당 초음파가 대표적이에요. 고급 검진이라는 말에 솔깃할수록 방사선, 조영제 비용, 가짜 양성 스트레스를 같이 떠안게 되죠. 검사를 받을 때는 시기, 준비, 사후 관리 3가지를 한번 기억하세요. 시기는 연말 몰린 기간을 피하고 3월에서 6월 한가한 날로, 준비는 8시간 금식, 카페인 금지, 아침에 혈압약 복용, 사후 관리는 결과지 원본을 챙겨서 집안 파일에 보관하시고 1년 뒤 새 결과와 비교하는 거죠. 영상 CD나 USB도 꼭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작년에는 3mm였는데 올해는 5mm네요 같은 간단 비교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죠. 혹시 나는 집안일로 바꾸고 검사비도 부담이야 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검진비의 10배, 생활불편은 100배, 가족고생은 셀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을요. 저는 암 수술 뒤에 장루 주머니를 24시간 차고 다니면서 검진을 미뤄서 가족이 많이 고생한다며 눈물을 삼키시는 환자분들도 일기발견으로 이틀 만에 퇴원해 손주랑 공원 걷는 환자들도 봤고, 두 분의 비용, 시간, 가족 부담은 비교가 안 되죠. 길게 말씀드렸는데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이상 반복되는 불편은 반드시 검사로 한번 확인한다. 이 원칙이 여러분과 가족을 개고생 대신 가벼운 조치로 지켜줄 거예요. 지금 휴대폰 달력을 여시고 가장 한가한 주 오전에 국가검진을 예약을 넣어보세요. 혹시 검진이 겁나시거든 오늘 들은 6가지 초기 증상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확인해서 가족 걱정을 덜자 하고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아직 내 건강은 멀쩡한 걸 하며 망설이시면 건강저축통장이라는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60대는 수명 100세 시대의 중간 결산이에요. 지금 은행에 10만원을 넣어두면 복리로 불어나듯 검진으로 작은 용종 하나를 치워버리면 향후 20년간 수술이나 항암 투병 시간을 통째로 절약해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검진 이자를 미루면 숨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날 일시불로 터지죠.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봐도 초기 위암 내시경 절제의 평균 비용은 250만원 이하, 진행 위암 복감경 수술은 1000만원 이상, 전이 단계 항암 치료는 5천만원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검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비를 선불로 조금씩 상환하는 지혜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내시경이 양맛이 고역이고 MRI통 소리가 무섭다는 분들께 편익 꿀팁을 6가지 드릴게요. 첫째, 수면 내시경은 약이 무섭다기보다는 공복 탈수에 취약하니 전날 저녁 미음 한 컵으로 저혈당을 예방하세요. 둘째, 내시경 전 장 세정되는 얼음물에 타면 단맛이 줄어들어 훨씬 더 먹기 쉬워요. 셋째, MRI 공포증은 귀마개나 아이마스크, 심호흡, 의학적으로 증명된 완화법이라고 해요. 넷째, 가격 걱정은 공단 제공 기본 봉사에 복부, 갑상선, 초음파만 추가해도 대다수 질병을 거를 수가 있어서 20만원 선이면 충분해요. 다섯째, 결과 듣기 무서워하시죠? 정상이면 축하 파티, 이상이 있으면 조기 치료라는 둘 다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동네 병의원부터 검진 내용을 공유하면 향후 약 처방 진료 연계가 빨라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